전쟁의 판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중동의 일부 도시들은 지도상에서 보면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해 마치 미래 세계의 투영처럼 보입니다. 견고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죠. 그러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어떤 것이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귀청을 찢는 폭발도 어떤 공식적인 경고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사회라는 이 정교한 기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삐걱거리고 멈춰서며 결국 침묵에 잠기게 됩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치명적인 약점이 어떤 극비 군사 요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매일 수천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 모두가 보지 못했고 누군가 살짝 건드리자마자 온 세상이 굉음을 내며 붕괴 직전으로 치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한때 전략적 위험 분석가였습니다. 제 일은 데이터와 지도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차가운 논리와 확률을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무도 원치 않는 미래를 추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력 전체는 전통적인 전쟁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차 부대의 전진 속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 항공모함 전투단의 위협 방향, 그리고 핵무기의 궁극적인 상호 확증 파괴라는 공포의 균형 말입니다. 제 세상에서 전쟁은 강철, 화염, 그리고 병사들의 의지로 구성된 교향곡이었고 웅장하고 참혹하지만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힘의 대결은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죠. 그러나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날아온 그 초기 보고서는 작지만 단단한 가시처럼 저의 기존 인식 체계를 꿰뚫었습니다. 그것이 묘사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종류의 전쟁은 아니었죠. 그것은 차라리 시스템적인 증발에 가까웠습니다. 저의 임무는 이 증발의 가능성, 영향, 그리고 그 이면에 드러난 새롭고 불안한 전쟁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제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죠.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현대 국가, 특히 기름이 넘쳐 흐르는 부유한 나라가 어떻게 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 때문에 마비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모델에는 정유 공장, 항구,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 계획이 가득했지만 급수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보통 인도주의적 지원 섹션에나 등장할 뿐 전략적 타격의 핵심 목표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선배 동료인 장 선배님은 저의 의아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벽에 걸린 거대한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천천히 제게 물었습니다.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시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교과서적인 답변들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전술 핵무기,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붕괴, 에너지 공급 차단.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동의 광활한 노란색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로지르다가 페르시아만 연안의 몇몇 밝은 점에 멈췄습니다. 모두 틀렸네,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세. 수도꼭지를 잠근다고요? 저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에 심지어는 약간 무시당했다는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장 선배님, 우리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결을 논하고 있지 아파트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웃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더해졌습니다. 자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한 문명의 모든 것, 즉 생존에서 번영까지 모두 인공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기초 요소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그 요소 자체가 자원에서 스위치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외부에서 잠글 수 있고 생사를 결정하는 스위치로 말일세. 그의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머릿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간과했던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 즉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방식이 과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닐까? 오늘날의 세상에서 진정으로 한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막대한 자원을 들여 튼튼한 방패를 만들었고 날아오는 창을 막아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핵탄두를 추적하기 위해 우주 기반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치명적인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복잡하고 거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리적인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핵폭탄 한 발은 순식간에 도시 하나를 지워버리고 모든 건물을 잔해와 먼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위력은 눈에 보이고 충격적이며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은 어떨까요? 그 파괴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버섯구름을 만들지도 탄흔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즉시 대규모 사상자를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음흉한 일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명의 존재 허가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제 머릿속에서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는 잔혹하고 넘을 수 없는 근원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사람은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음식 없이 버틸 수 있고 정이나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 발버둥 칠 수 있지만 마실 물 없이는 사흘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에 새겨진 생물학적 철칙이며 어떤 기술, 어떤 부, 어떤 군사력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생물학적 상식을 수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고도로 도시화된 현대 국가 모델에 적용했을 때 하나의 섬뜩한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기지를 공격하면 그 무장력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수원지를 차단하면 그 사회 존재의 근간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전자는 외과 수술식 타격이지만 후자는 전신 용혈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전쟁의 전략적 목표는 조용히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적의 유효 전력 소멸이 아니라 훨씬 더 치명적인 생명 시스템 마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공격하면 반격을 받겠지만 한 국가의 급수 시스템을 공격하면 수백만 명의 생존 기본권을 잃은 민간인들이 촉발하는 내부로부터의 눈사태 같은 사회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은 극히 낮으면서도 무한한 혼란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비대칭 타격입니다. 저는 말없이 그곳에 앉아 화면에 떠오른 중동 지역 분쟁에 대한 파편적인 정보들을 응시했습니다. 한때 제가 저강도 교란 또는 테러 공격으로 분류했던 사건들이 이제 제 눈에는 새롭고 섬뜩한 전략적 의도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수도꼭지를 잠글 치명적인 스위치를 시험하고 훈련하고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첫 번째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전쟁의 체스판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을 계속 잘못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으로 흘러들어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생명의 강을 간과했습니다. 성을 공격할 필요도 없이 상류의 독을 풀거나 더 간단하게는 댐을 쌓기만 하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땅은 그 극도로 열악한 자연 조건 때문에 이 끔찍한 논리의 가장 완벽한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물인가? 왜 그곳에서 물이 그렇게 치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요점이 되는가? 제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렸고 이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스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중동에서 물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 전략적 지렛대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온대 몬순 기후 지역에 사는 우리가 가진 자연에 대한 모든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제 고향에서는 물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늘에서 내리고 강으로 흘러들어 홍수나 장마, 즉 너무나 풍부한 자연의 선물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편,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형성하는 핵심 국가들, 즉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수십 년간 기상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곡선과 숫자는 기후를 묘사한다기보다 생존 금지 구역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연중 내내 연기였습니다. 이곳의 태양은 따스한 것이 아니라 잔혹하고 무자비한 자결감을 뿜어냈는데 마치 하늘이 거대한 확대경이 되어 지상의 모든 수분을 짜내려는 듯 했습니다. 증발량은 강수량을 훨씬 초과하여 지표의 어떤 물도 순간적인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한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안정적인 담수원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거의 모든 유리한 조건을 완벽하게 비켜갔습니다. 지형도를 펼쳐보면 국토를 가로지르며 맹렬히 흐르는 양쯔강이나 나일강 같은 대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륙은 광활한 사막이며 루발할리, 즉 텅 빈 4분의 1이라고 불리는 베두인족조차도 피해가는 죽음의 땅입니다. 지하수는요? 있긴 하지만 그것은 수백만 년의 지질 변화 속에 쌓인 화석수로 조금만 써도 줄어드는 재생 불가능한 전략적 비축량이며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연 조건은 차가운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조건만을 볼 때 이 땅은 현재와 같은 규모의 수천만 인구를 가진 현대도시 문명을 도저히 지탱할 수 없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리야드의 금융센터, 도하의 빛나는 경기장. 이 모든 인간공학의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사실상 자연의 수용력이 거의 0에 가까운 모래밭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마치 우주 공간의 우주 정거장과 같아서 화려하고 첨단 기술적이지만 나사 하나, 공기 한 모금, 물 한 방울까지 모두 외부 시스템의 인공적인 공급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저는 장 선배님이 말씀하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 지리적 유전자에 새겨진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국가들에게 있어 생존은 처음부터 농업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산업과 기술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기대어 살 수 없었고 오직 바다에 기대어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강수이나 땅 강과 지하수에서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없는 국가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주변의 푸르지만 짠 바다뿐입니다. 페르시아만 사막과 풍요로운 유전으로 둘러싸인 이 해역은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집중적인 조수 프로젝트가 이 겉보기에는 평화로운만 연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과정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 즉 지리적 환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의 현대화가 본질적으로 자연과의 도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석유 수출로 얻은 막대한 부를 이용해 자연의 핵심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대하고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단 구축되면 멈출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의 완전한 배제는 극단적인 의존을 초래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도시의 상수도 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주변 강, 저수지, 심지어 시골의 우물에서 비상수원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시스템은 여분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겹의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분이 없습니다. 모든 달걀이 같은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바구니가 바로 그 거대하고 비싸며 취약한 인공물 순환 시스템입니다. 제 분석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기후와 지리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략 분석가라기보다 지리학자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반이 전혀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왜 기적적이라 할 만하면서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학에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높이 솟아오르고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가 번성할수록 그들은 이 인공 시스템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등반가가 밧줄 하나의 의지에 천길 낭떠러지를 올랐을 때와 같습니다. 그가 높이 올라갈수록 경치는 더 웅장해지지만 그 밧줄은 그의 생명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성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내륙 수도 리야드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초록 카펫 같았습니다. 마우스로 가장 가까운 해안선인 페르시아만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자 500km에 가까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500km. 대형강이 없고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일상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자명했습니다. 그 뒤에는 상상 초월의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야말로 그들의 모든 영광이자 모든 약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인식을 안고 저는 분석의 초점을 푸른 해안선으로 돌렸습니다. 그 지역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대한 심장이 과연 어떻게 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시선은 페르시아만 연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구불구불한 해안선에는 위성 사진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산업시설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자료를 들여다보니 경외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속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시설들이 바로 이 지역 전체의 생명줄, 즉 해수 담수화 공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몇 개나 10여 개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450개가 넘는 다양한 규모의 공장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해안선을 따라 진주 목걸이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해수 담수화의 절대적인 핵심을 이루며 그 총 생산량은 전 세계의 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이고 독점적인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대 공장 몇 군데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알카이르 공장은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일 뿐만 아니라 마치 강철로 지어진 도시 같았습니다. 매일 100만 톤이 넘는 해수가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흡입되어 다단계 플래시 증발 또는 역삼투막의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 수백만 명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깨끗한 담수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대한 시스템 중 가장 큰 생산량의 공장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국가 전체는 매일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90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초백 톤이 넘는 담수가 허공에서 창조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상황은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이 나라 도시 거주민들의 생활 용수는 거의 100% 해수 담수화에 의존합니다. 두바이의 버즈 알아랍 분수대 꼭대기부터 아부다비 일반 가정의 부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페르시아만의 짠 바닷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 전체는 농업용수부터 산업 냉각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시민 생활까지 이 물 제조기 시스템 위에 완전히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들의 운영 방식 또한 현대 산업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술 집약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거대한 시설들이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가동되었습니다. 거대한 보일러는 굉음을 내고 고압 펌프는 포효하며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가 생명의 샘을 국가의 모든 구석으로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가뭄과 싸우는 전쟁이며 이 공장들이 바로 그들의 최전선 요새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공장의 작동 계략도를 보았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먼저 솟아오른 것은 순수한 인간 공학 능력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그토록 혹독한 자연 조건에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번성하는 현대 문명을 억지로 쌓아 올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인류가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분석가로서 제 직업은 이러한 감탄에 빠져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뇌는 시스템 속에 균열을 자동으로 찾아내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안에서 균열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다. 저는 보고서 초안에 이 평론을 적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힘은 집중화와 규모화에서 비롯됩니다.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위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화 시기의 경제학적 논리에서는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대결의 논리에서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종종 취약성과 동의어입니다. 저는 지도에 이 대형 해수 담수화 공장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공장이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리적 위치는 그들의 운영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닷물을 끌어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는 그들을 가장 쉽게 식별되고 가장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발사대처럼 땅속 깊이 파묻힐 수도 없고 지휘소처럼 산 안에 겹겹이 보호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노출되어 거대하고 눈에 띄는 관역처럼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레드팀 시뮬레이션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공격자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전투기 편대를 출격시켜 공습을 감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드론 기술이 지역 무장 단체들도 쉽게 다룰 수 있게 된 오늘날 이러한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비용과 난이도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몇 대의 저렴하고 소량의 폭약이 장착된 드론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어선에서 이륙하여 저고도로 해상을 비행하면 대부분의 전통적인 레이더 탐지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공장의 핵심 원자로실이나 제어실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해수 취수구의 펌프장을 정밀하게 파괴하거나 핵심 송수관의 작은 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공장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거의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해안선은 너무 길고 공장의 목표 특성은 너무 명확합니다. 리야드 왕궁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겠지만 해안선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모든 파이프라인과 모든 펌프장을 같은 수준의 방어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깊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수천만 명의 생존을 지탱하는 이 웅장한 시스템, 이 현대 문명의 걸작이 그 안전 방어선이 이토록 취약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갑옷을 입은 거인 같아서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그의 아킬레스건은 전혀 방어되지 않은 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은 단순히 공장 자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담수가 수도꼭지에서 나오기까지는 길고 취약한 과정, 즉 송수관망이 존재합니다. 저는 다시 페르시아만에서 리야드까지 뻗어있는 거의 500km에 달하는 송수관 시스템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송수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생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담수를 해안해서 내륙 고원의 수도로 펌프질에 나릅니다. 지도상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의 선입니다. 길고 노출되어 있으며 지극히 중요한 선 말입니다. 저의 추론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공격자는 해수 담수화 공장을 공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500km에 달하는 송수관 라인에서 약점을 찾으면 됩니다. 아마도 가압 펌프장일 수도 있고 단순히 파이프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폭발 한 번으로 이 대동맥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일주일? 사막의 혹독한 더위 속에서 외부 물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도시에 일주일간 물이 끊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키보드의 네 번째 부분의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이 제목은 더 이상 시스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치명적인 전략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감탄하게 했던 공학적 기적이 이제 제 눈에는 지역 전체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집중화된 취약성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집중화는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집중적 약점을 초래합니다. 이 논리는 차가운 해부용 칼날처럼 중동 지역 번영의 겉모습 아래 숨겨진 연약한 근육 조직을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이 치명적인 급소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지리적 위치의 선천적 취약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해안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설들이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전에서 바다는 더 이상 천연의 방벽이 아니라 가장 편리한 침투 경로입니다. 쾌속정, 잠수함, 심지어 민간 선박에서 이륙한 드론까지도 이 해안 시설들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이 너무 크고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효과적인 위장이나 은폐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성과 다양한 정찰 수단의 감시 아래 이 공장들의 좌표, 구조, 핵심 지점은 잠재적 적에게 거의 완전히 투명합니다. 둘째, 시스템 구조의 내재적 취약성입니다. 해수 담수화는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입니다. 이는 소수의 초대형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수백 개의 소규모 분산형 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한 국가의 물 공급, 생명줄이 겨우 몇 개의 핵심 지점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담수의 50% 이상이 단 3개의 가장 큰 공장에서 공급됩니다. 이는 이 세 공장만 마비시켜도 국가의 담수 공급이 즉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기본적인 위험 관리 원칙이 여기서는 경제적 및 공학적 효율성이라는 고려 사항 때문에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사실상 국가 전체에 몇 개의 바구니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시스템이 거의 대체 가능한 백업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호 연결되고 상호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나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나무 뿌리이고 주요 송수관은 나무 줄기, 도시의 급수관망은 나무까지입니다. 나무 뿌리가 파괴되거나 나무 줄기가 잘리면 전체 나무는 짧은 시간 안에 시들어버립니다. 내륙 사막에서 예비 나무 뿌리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경직성은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가 손상되면 모두가 손상되는 특성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방어 수단의 한계입니다. 이 방대한 산업시설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주변에 보안 구역을 설정하며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처럼 비용이 극히 낮고 수가 많으며 공격 방식이 다양하고 유연한 저속적어도 소형, 목표물에 직면했을 때 전통적인 방어 체계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사우디아람코 석유시설 피습 사건은 이미 이를 피비린내 나게 증명했습니다. 당시 여러 대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초저고도 비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처리 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엄격하게 보호되는 국가 경제의 생명성과 직결된 석유 시설조차 이토록 취약하다면 더욱 방대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해수 담수화 시설의 안전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야드까지 뻗어 있는 500km 길이의 송수관은 방어자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표적과 같아서 어느 한 지점이라도 파괴되면 전체 라인이 마비됩니다. 송수관 전체를 따라 군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광활한 무인지대에서 어떤 형태의 순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격자는 극히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불균형적인 공방관계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지휘실에서 공격 측 요원이 드론이 전송하는 실시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막 한가운데 외로이 놓인 은빛 파이프가 보였습니다. 요원이 가볍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암전되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리야드에서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꼭지를 틀었고 물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대동맥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파이프에 남아있는 물은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의 잔혹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데이터로 사상자를 수치화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 고통은 문명의 취약성에 대한 직관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토록 웅장한 도시, 이토록 복잡한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견고한 요새 속에 살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유리돔 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돔의 총 스위치는 누구든지 쉽게 손댈 수 있는 곳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효율 집중 시스템이 곧 치명적인 집중 약점이라는 논리는 제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는 자원을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라고 배웠고 공과대학에서는 설계를 최적화하고 최고 효율을 추구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이러한 장점들이 오히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송수관을 공학적 기적으로 보지 않고 전략적 대실수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공적이었고 너무 효율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잠재적 위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방식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안보 난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점 혹은 한 선이 수백만 인구 도시의 생사존망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점과 그 선은 더 이상 인프라가 아니라 전략 무기입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잠재적 적들의 공격 범위 안에 놓여 있는 것뿐입니다. 추론이 여기까지 진행되자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였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이 정말로 적에게 이용당할 때 과연 어떤 인간 비극이 벌어질까? 저는 이 불안한 추론을 마지막 단계까지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암울한 결말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이 위협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감독처럼 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사회 방정식에서 제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면별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논리와 인간성에 기반한 냉혹한 현실 추론이었습니다. 첫째 날, 단수 후 첫 24시간, 혼란과 소진. 공격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드론 공격이거나 은밀한 파괴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만 연안의 주요 해수 담수화 시설 몇 곳 혹은 내륙 도시로 이어지는 주요 송수관이 동시에 차단되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은 여전히 나옵니다. 도시의 급수탑과 파이프 시스템에 수시간에서 하루 정도 버틸 수 있는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정부는 아마도 즉시 상황을 파악했겠지만 공황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긴급히 피해를 평가하며 복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평온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국제 뉴스를 보도할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장을 봅니다. 하지만 공황의 첫 번째 파동은 시정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병원 관리자들은 불필요한 물 사용을 제한하라는 비밀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소방 시스템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송수관 말단에 있는 일부 고층 건물에서는 수압 불안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문드문 불평이 올라오겠지만 정보의 바다에 곧 묻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온하게 이 마지막 정상적인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은 도시의 물탱크에 저장된 문명의 마지막 온기를 소진한 것입니다. 둘째 날, 단수 후 25시간부터 48시간까지 공황의 싹틈. 이른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파이프에서 들려오는 것은 텅 빈 쉭쉭거리는 소리뿐입니다. 공황은 바이러스처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뒤늦게 나오며 신중한 어조로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하고 기술적 결함이며 전력을 다해 복구 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모든 생수 판매점으로 향할 것입니다. 슈퍼마켓, 편의점은 몇 시간 안에 매진될 것입니다. 선반에 모든 물이 포함된 상품, 즉 음료수, 주스, 우유는 싹쓸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집안에 저장된 물과 비싼 생수로 잠시 버틸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 시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생존 위기가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도시의 시스템적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 병원이 가장 먼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무균 수술에는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해집니다. 투석 환자는 투석기에 지속적인 물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독 작업이 중단되고 병원 내 감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거대하고 절망적인 대기실이 될 것입니다. 산업 생산은 전면 중단됩니다. 첨단 기술 산업이든 기초 제조업이든 거의 모든 산업 공정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냉각용, 세척용 혹은 원료로 말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은 경제 활동의 순간적인 쇼크를 의미합니다. 도시의 위생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수세식 변기를 사용할 수 없고 쓰레기는 제때 치워지지 않아 도시 전체는 빠르게
오물과 악취에 휩싸일 것입니다. 질병, 특히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은 물 부족과 위생 악화의 이중작용으로 발생하고 확산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략 비축수를 동원하여 소방차와 군용차로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배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롭고 더욱 끔찍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몇 리터의 물을 위해 땡볕 아래 길게 줄을 서고 다툼, 압사, 폭력 사건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군대와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이 맞서는 것은 적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폭발한 수백만 명의 시민들입니다. 사회 계약은 가장 원초적인 생리적 욕구 앞에서 와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날 단수 후 49시간부터 72시간까지 붕괴와 절망. 셋째 날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인체 탈수 증상, 즉 허약, 현기증, 의식 혼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병원은 완전히 마비되어 어떤 효과적인 도움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소규모로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시의 질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소방전, 기업의 물탱크, 심지어 개인 수영장 등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부수려 할 것입니다. 수원지가 있는 곳은 어디든 폭력적인 쟁탈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는 사라지고 이웃은 서로 적이 되며 공동체는 정글로 변할 것입니다. 정부의 통제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군대와 경찰 자체도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그들의 가족 또한 위기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기는 빠르게 꺾이고 질서 유지를 위한 폭력 기구 자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더 큰 규모의 탈출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도시를 떠나 물이 있을 만한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은 폭염과 물 부족 속에서 더 빨리 죽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요, 즉시 조직된다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생존할 만한 충분한 양의 식수를 단시간 내에 이미 혼란에 빠진 내륙도시로 항공 운송하거나 육상 운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보급 임무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격자는 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도시, 이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와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문명의 급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점령할 필요도 시가전도 필요 없습니다. 사회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 조건을 잃어버리면서 자동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고학력 현대 시민들은 단 72시간 만에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원시 부족으로 퇴화할 것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 추론 보고서의 모든 단어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비로소 저는 미국 외교관들이 왜 그런 경고를 보냈는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물, 우리 생명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물질이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서 무기화될 때 그 살상력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를 능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체의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조직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초래하는 것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질서의 공백입니다. 이 추론은 전쟁과 안보에 대한 저의 전통적인 인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전쟁이 더 이상 강철의 격돌이 아니라 적의 사회 운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타격을 가하는 정밀한 공격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암 소리 없는 전쟁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드러낸 논리가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인프라의 고도로 의존하는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처음으로 중동의 사막을 떠나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 우리 팀이 중동 지역의 수자원 안보 위험에 대한 초기 평가를 마친 후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지만 곧 새로운, 더 도전적인 과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상부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이 분석 모델을 전 세계 다른 고도로 발달한 산업화된 국가에 적용하여
그들에게도 유사한 시스템적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량한 사막 지도에서 시선을 돌려 도시의 불빛으로 빼곡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제 손가락은 결국 한반도, 즉 한국에 멈춰 섰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관성적인 사고와 약간의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요? 어떻게 물보다 기름이 비싼 중동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즉시 한국의 지리적 인상이 떠올랐습니다. 온대 몬순 기후, 여름철 풍부한 강수량,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국토의 강이 빼곡히 흐르는 모습. 자연적 조건만 보면 한국은 사막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극단에 있었습니다. 물은 이곳에서 생존과 관련된 전략적 문제가 된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때 이것이 잘못된 시간 낭비적인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의 물 부족 모델을 한국에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열대병 진단 경험으로 북극 탐험가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것과 같아서 어색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과제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러한 거부감은 분석가의 경로 의존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극단적인 사례에서 겉보기에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했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그 결론이 극단적인 환경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무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정교한 기계의 중동의 물, 즉 한번 사라지면 시스템 전체가 빠르게 멈춰 설 핵심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구가 심화될수록 저의 견해는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경멸과 무시는 점차 경외심과 우려가 뒤섞인 깊어지는 복잡한 감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국의 극단적인 인구 및 산업 집중도였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은 초거대 도시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삼성, SK하이닉스, 현대 등 대기업들의 핵심 생산시설, 연구개발센터, 본사 또한 이 좁은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집중도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인재, 자본, 정보, 물류가 이곳에서 고속으로 순환하고 충돌하며 놀라운 혁신과 생산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지리공간적 암호였습니다. 그러나 위험 분석가인 제 눈에는 이러한 극대화된 효율성이 곧 극대화된 취약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중동의 해수 담수화 시설 논리와 어찌나 유사하던지요. 고도로 집중된 시스템에는 반드시 하나 또는 몇 개의 핵심, 총 스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총 스위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일한 물이 아니라 전력, 네트워크, 물류, 그리고 특정 산업 원자재로 구성된 고도로 연결된 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도로 통합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스템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과 민생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수의 대형 발전 허브와 초고압 송전망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전력망 제어 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혹은 몇몇 핵심 송전 회랑에 대한 물리적 파괴는 리야드의 송수관을 폭파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울이 72시간 동안 갑자기 정전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호등은 꺼지고 지하철은 멈추며 도시 전체는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통신 기지국의 예비 전원은 소진되고 인터넷은 끊길 것입니다. 고층 건물 주민들은 갇히고 물도 전기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한국 경제의 생명줄을 유지하는 반도체 공장들이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 산업이었습니다. 클린룸은 환경 요구 사항이 극에 달해 아주 작은 먼지나 온도, 습도 변동도 웨이퍼 전체를 폐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고품질의 전력 공급에 의존합니다. 단영점 몇 초의 전압 불안정이라도 수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몇 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생산 라인 전체의 정밀 장비와 공정 중인 제품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핵심 경쟁력에 대한 참수 공격입니다. 한국 경제는 상당 부분 반도체 경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파괴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생명줄, 즉 고도로 전문화된 화학 물질과 특수 가스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원자재 중 많은 부분이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혈액 공급이 몇몇 주요 항구와 국제 해운 노선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산항이나 인천항의 물류 시스템에 대한 성공적인 사이버 공격 한 번, 혹은 핵심 항로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삼성의 생산 라인은 특정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멈춰설 수 있습니다. 연구를 파고들수록 저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수많은 정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의 모든 톱니바퀴는 다른 톱니바퀴의 정상적인 작동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하나가 끊어지면 모두가 손상되는 특성이 바로 가장 큰 시스템적 위험이었습니다. 중동의 취약성은 단일 자연 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 기반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취약성은 고도로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인공기술 생태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 기반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는 다르지만 내재된 논리는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은 효율적인 마비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연구 과정에서 제 마음가짐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국가의 약점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 배치도, 전력망도, 물류 네트워크도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을 때 제가 본 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부족과 강대국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한 국가가 구축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교한 생존 기계를 본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에게 감탄하고 심지어 경외심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동 국가와 같은 석유부는 없었지만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 추구,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함으로 스스로를 글로벌 기술 분야의 리더로 만들어냈습니다. 삼성, SK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지와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나라는 그 자체로 벼랑 끝에서 춤추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잠재적인 취약성에 대해 더욱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 기적은 전력이 항상 안정적이고 네트워크가 항상 원활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항상 신뢰할 수 있다는 일련의 매우 취약한 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 중 단 하나라도 깨진다면 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체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 보고서는 더 이상 차가운 위험 분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자 사이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 국가들은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누리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운명을 이러한 복잡하고 취약한 인프라 시스템과 깊이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현대화, 효율적인 도시, 편리한 생활의 이면에는 동일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데는 네트워크, 결제 시스템, GPS, 교통 네트워크의 협업이 필요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안정적인 전력, 물, 원자재 공급, 그리고 물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저는 더 이상 두 개의 고립된 사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되고 있는 같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효율성과 집중화를 추구할수록 우리의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지지만 동시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에게 점점 더 편안하지만 점점 더 깨지기 쉬운 유리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결론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한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수도꼭지를 잠그는 논리는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구상의 모든 현대 문명에 적용됩니다. 전쟁의 형태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제 생각은 마침내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넘어 전쟁 형태의 진화에 대한 전략적 총정리로 이어졌습니다.
의심과 관찰에서 충격과 괴로움, 그리고 점차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식을 얻는 이 여정은 마치 철저한 사고방식 재설정과 같아서 지난 10여 년간의 직업 생활을 통해 구축했던 전통 모델 기반의 안보관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식의 지평선에 서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니 새롭고 불안한 전쟁의 풍경이 제 눈앞에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이 변혁의 핵심은 전쟁의 무게중심이 근본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전쟁의 초점은 하드파워의 대결에 있었습니다. 토지와 인구를 쟁탈하는 것에서부터 석유 같은 전략 자원을 통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목표는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적의 군대를 파괴하고 수도를 점령하며 적의 영토에 자신의 깃발을 꽂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권력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격하고 추론한 모든 것은 다른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무게중심은 유형의 자원, 쟁탈에서 무형의 시스템 통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은 포성이 난무하는 전선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현대 사회 자체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시스템의 흐름에 고도로 의존하는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자본의 흐름은 금융을 만들었고, 정보의 흐름은 인터넷을 만들었으며, 상품의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었고, 에너지의 흐름은 우리의 도시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이야말로 현대 문명의 혈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는 혈관, 즉 전력망, 네트워크, 항만, 파이프라인이 문명의 가장 취약하고 치명적인 급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권력 논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핵심적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누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더 이상 탱크로 도시를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력과 네트워크를 차단하기만 하면 도시는 며칠 안에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와해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해군으로 한 국가를 봉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이버 공격으로 핵심 항구를 마비시키거나 핵심 원자재 공급을 차단하기만 하면 그 국가의 경제는 즉시 쇼크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더 스마트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잔혹한 전쟁 형태입니다. 비용은 극히 낮습니다. 최고의 해커팀이나 몇 대의 저렴한 드론으로도 기갑 사단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합니다. 공격은 어디에서든 올 수 있고 공격자는 자신의 행동을 쉽게 부인할 수 있어 통상적인 억제와 보복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초래하는 피해는 시스템적입니다. 사회의 핵심 조직 능력을 직접 타격하여 인도주의적 재난과 내부 혼란을 야기하며 그 결과는 통상적인 군사적 실패보다 훨씬 심각하고 참혹합니다. 저는 저의 분석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의 초점이 유전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로 조용히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부의 원천이지만 물은 생존의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부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생존 허가는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잠재적 적이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파괴돼도 한국은 재건할 수 있지만 반도체 산업이 파괴되면 미래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의 자격 자체가 말살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의 논리는 일관됩니다. 상대방의 주먹, 군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장,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 시스템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새로운 전쟁 형태와 오래된 전쟁 형태가 교차하는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항공모함, 전투기, 탱크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전쟁에서 여전히 국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미래 충돌의 승패를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강철 거인들의 정면 충돌이 아니라 누가 상대방의 시스템 약점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동시에 자신의 시스템 안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에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 아니라 상대방 사회의 종료 버튼을 찾아 누를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또한 가장 취약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어떠한 확실한 답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저의 관찰, 추론, 그리고 내면의 고뇌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마치 해변에 서서 멀리 수평선 아래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형성되는 것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경고를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국가안보의 정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국경의 보전과 군사력의 강력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1세기 국가안보의 핵심은 핵심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극한 압력 속에서의 회복 능력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더 이상 적국의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순간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블랙 스완과 회색 콧불소로부터 옵니다. 보고서를 덮는 순간 저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침내 처음부터 저를 괴롭혔던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때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과연 한 국가의 군대를 겨냥할까요? 아니면 그 국가 국민들의 생존 능력 자체를 겨냥할까요? 이 질문에 저는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